부산 해군작전사령부의 상황실은 그 새벽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3시 12분, 블루샤크 탐지망이 갑자기 비정상적인 대형 신호를 띄웠습니다. 분석요원이 13,000톤급 이상, 서방식 선체가 아니다라고 외치자마자 상황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가 올라가고 워싱턴과의 실시간 암호 채널이 2분 만에 열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아무런 혼란 없이 절차대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차분했을까요? 경험 때문입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고 연평도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군은 불확실성의 새벽을 대비하는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도쿄 방위성 근무일지에 따르면 일본은 첫 경보를 17분이나 늦게 인지했고 그것도 추가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일본은 아직도 전후 체제의 느린 지휘 시스템에 묶여 있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결정 보류가 습관화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NSC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국가 안보의 생명력을 가르는 가장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가장 먼저 받은 자료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 제공한 영상이었습니다. 부산 해양분석센터에서 확보한 적외선 영상, 제주 울릉독도 삼중 감지망에서 전송된 음파 패턴까지 미국은 한국판 조기 경보에 의존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먼저 신뢰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보 품질의 차이입니다. 도쿄는 왜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겠죠.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이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나토도, 아세안도 이미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감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타입 055 사건에서 결정적인 건 블루샤크가 중국 함정이 신호를 교란하려는 패턴까지 잡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레이더는 이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동맹국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날 새벽 중국이 타입 055를 단순 과시가 아니라 일본 경제수송선이나 항로를 실제로 위협하려 했다면 일본은 과연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은 탐지도 늦었고 판단도 늦었고 상부 보고도 늦었습니다. 이 정도면 위기 대응 체계가 사실상 멈춘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한국은 20분 만에 미국 나토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상황 공유 체계를 열었습니다. 이건 누가 진짜 동북아 안보의 중추인지 증명된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 제 관점은 더 비판적입니다. 저는 일본이 대응했을 가능성조차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위기예요.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확대를 외치지만 실제 시스템은 구식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왜 오스미 해협을 택했겠습니까? 일본의 감시 사각지대를 정확히 노린 겁니다. 그러나 그 사각지대조차 한국의 해양 감시망에서는 빈틈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안보 지도는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정리하자면 타입 055가 움직인 건 단순한 중국의 도발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질서의 진짜 중심이 어디인지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타입 055가 오스미 해협을 향해 속도를 높이던 바로 그 시각, 한국과 나토의 비공개 통신망은 이미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가 전송한 정밀 음파 자료와 레이더 패턴 분석은 불과 4분 만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달했죠. 흥미로운 건 일본도 같은 시간대에 나토 측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적수, 검토 중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본은 더 이상 나토가 신뢰하는 정보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외교적 차별일까요?
아니면 일본 내부 시스템의 낙후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체제 이후 미국과의 군사 협조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 감시망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나토가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우선한 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정보 품질 문제입니다. 부산과 제주에서 들어온 영상은 열영상, 음파 패턴, 속도 변화까지 분석된 완성형 자료였습니다. 반면 일본이 보낸 정보는 대형 선박 추정, 상세 분석 필요라는 두 줄짜리 보고였다고 하죠. 이런 차이를 보면서 나토가 누구를 먼저 찾았는지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죠. 만약 나토가 한국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사실이 일본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서방 동맹의 동아시아 핵심 기둥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 신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레이더 자료가 나토에 전송된 시간 기록을 보면 더 극적입니다. 부산에서 브뤼셀까지 자료가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분 12초. 반면 일본은 초기 자료조차 27분이나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나토에 긴급 전화회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나토 측은 시간 조율 필요를 이유로 즉시 거절했죠. 사실상 외교적 냉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일본 외교의 위기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나토 가입을 언급하며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나토군 사위원회와 양자 채널을 갖추고 있어 실시간 정보가 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라인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나토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실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서류와 회의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 이번에도 일본은 대기, 한국은 주도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를 말씀드리죠. 타입05가 오스미 해협 북측 경계선에 접근하던 순간 나토의 분석팀이 실시간으로 한국의 속도 변동 감지, 추가 자료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협력 국가 목록에서 실시간 채널이 아닙니다. 이 말은즉 나토는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더 이상 예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사실을 일본 언론은 절대 보도하지 않지만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외무성을 통해 나토 군사위원회 대표에게 긴급 통화 요청을 다시 시도했죠. 하지만 브뤼셀에서는 한국 측 자료가 충분한 분석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런 외교적 모욕을 아직도 자기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철저히 실력대로 움직입니다. 타입05가 일본을 향해 움직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처음 접한 시점은 바로 서울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였습니다. 부산해양분석센터가 포착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3단계 열 추적 경로가 오전 6시 42분 한국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고 곧바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인용 보도에 들어갔죠. 문제는 일본이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CNN, NHK, BBC가 모두 서울발 자료를 헤드라인에 내걸었다는 겁니다. 특히 NHK가 자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분석 자료를 자막에 띄운 장면은 일본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쿄가 아닌 서울이 아시아 군사 정보를 독점한 이 장면은 동북아 정보 권력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지적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NHK 보도를 봤습니다. 당시 NHK는 대한민국 국방부 제공 영상에 따르면 타입 055는 일본 영해를 향해 북상 중이라고 했고 아래 자막에는 출처, 대한민국 해양감시센터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도쿄 방위성은 이 시점까지도 아무런 공식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민간 위성업체 자료를 참조하려다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죠. 이게 바로 일본의 현실입니다. 국내 정보 체계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외부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독자 감시망으로 움직였고 그 정보는 나토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언론에게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일본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산케이 신문은 이를 통제되지 않은 정보 외교의 실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발 분석이 전 세계를 장악했고, 이는 국제 여론전에서의 완패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산케이가 이 지적을 하면서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서울 국방부는 타입 05의 속도, 방향, 전자파 패턴까지 3단계로 분류해 공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지가 아니라 국방 외교입니다. 정보로 세계를 선점하는 전략이죠. 저는 여기서 언론의 흐름이 전략 무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군함 숫자, 예산, 항공기 숫자만 따지며 군사력 우위를 외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누가 진짜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명확합니다. 정보의 선점은 여론을 선점하는 것이고, 여론을 장악하면 동맹국들의 반응까지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리셀 나토 본부도 서울발 정보가 워싱턴보다 6분 빨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흥미로운 또 하나의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RAI 방송이 서울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그래픽은 타입 05의 이동 경로를 붉은 선으로 그렸고, 서울, 부산, 제주도에서 각각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지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즉, 세계 언론이 정보를 공급하는 주체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정확히 대한민국 주도 감시망이었고요. 일본은 전 세계 레이더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체면을 중시하며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 공유는 동맹과의 비공개 협의가 우선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미국은 한국의 정보를 먼저 언론에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건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정보를 통제하려 했고, 한국은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전술의 차이가 아니라 전략과 철학의 차이입니다. 타입 05가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던 그 긴박한 새벽, 전 세계가 주목한 건 일본의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국방부는 단 한 척의 군함도 일본 해역에 추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이던 주요 전투함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방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침묵이었을까요? 그런데 같은 시간, 한국 국방부와 워싱턴 간의 전용 채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 4시 10분에 미국 측과 직접 영상 연결 회의를 진행했고, 한국의 감시 자료와 대응 방침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전략 파트너로 인식되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야겠죠. 왜 미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먼저 협력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입니다. 일본은 정보 제공이 느리고 정무적 판단이 과도하게 지연됩니다. 반면 한국은 수집, 분석,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위기 시 대통령이 직접 결단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효율적인 동맹인지 명확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는 한국의 판단을 신뢰한다 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 동안 한 차례도 일본과의 공동 대응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적어도 3차례에 걸쳐 정식 회의가 진행됐고 대응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정보처는 타입 05의 속도 변화와 전자파 출력 수치를 한국군과 공동 분석했고 그 결과를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이 자료를 한국을 통해서야 겨우 전달받았죠. 이건 미국이 누구를 먼저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의 외교적 한계를 실감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안보를 미일 동맹 하나로 묶으려는 구시대적 발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런 단순한 안보 축에 기대지 않습니다. 미국은 유연한 정보연합과 다층적 협력을 선호합니다. 한국은 감시체계, 분석 능력, 대응 전략 모두에서 이런 조건에 맞는 파트너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있죠.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본을 평가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침묵은 일본에게 가장 냉정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전략적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는 분명히 전달된 셈이죠. 반면 한국은 침묵 속에서도 확고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굳이 함선을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이미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총을 쏘지 않고도 동맹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모른 척하거나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뻔한 말로 포장하겠죠.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요코스카의 주둔한 미군은 한국에서 온 자료를 통해 움직였고 미 해군의 전략 지도도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타입 05의 실루엣이 레이더에 완전히 포착된 시각, 서울은 이미 미국, 나토, 인도태평양 정보 동맹과의 보고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을 직접 소집해 비상 대응을 지시했고 그 내용은 정확히 17분 안에 워싱턴과 브뤼셀에 전달되었죠. 그런데 도쿄는 어땠을까요? 일본 정부는 위기 대응을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냈습니다. 무려 5차례나 연속으로 열린 고위급 회의는 아무런 외교적 메시지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고 언론은 정부의 항구령 속에 침묵을 유지했죠. 이런 장면을 보면 일본이 정말 선진 안보국가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대응을 한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교가 극명했던 건 국민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새벽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자동 문자 알림이 전송됐고 제주 연안의 낚시선들은 즉각 귀향 조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동해 남북원의 어업조합들도 감지된 외국 군함의 해양 방사 활동으로 인해 임시 출항 중단이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통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행동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카고시마 연안의 어민들은 다음날 아침 민간 뉴스로 타입 05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위기 대응입니까? 일본 정부는 불필요한 혼란 방지를 이유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그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일까요? 도쿄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회의만 거듭했고 심지어 방위성 내부 자료조차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3단계 정보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군용 정보는 즉각 외교안보부서와 공유되었고 비군사적 위험 요소는 국민재난망을 통해 선별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위기 인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정보 비공개는 내부 혼란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는 NHK에서 한국 자료를 먼저 보는가? 정부는 무슨 생각인가? 라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즉,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혼란을 줄인 것이 아니라
불신을 확대시킨 셈입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정보 일부를 빠르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오히려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정보는 권력자가 독점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이 뒤처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반면 한국은 정보 공유를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런 구조가 위기 대응 능력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어낸 것이죠. 회의 5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회의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졌느냐가 핵심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회의 결과는 내부 기밀로 묶였고 결국 외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 번째 회의에서 이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경, 외교부까지 포함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각 부처 간 연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시 체계가 아니라 위기 관리 시스템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일본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타입 05의 등장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시위였습니다. 중국은 마치 수수룡 칼날처럼 정확히 일본의 군사적 사각지대를 찌르면서도 선전포고 없이 심리를 마비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오스미 해협, 다시 말해 규슈 남단 바로 아래를 선택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여기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 보급로이자 미군과 자위대의 주요 감시 라인이 겹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타입 05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심지어 일부 시간대에는 속도를 낮추며 마치 의도적으로 보란듯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그 움직임 하나하나로 일본의 허약함을 조롱한 것이고 국제사회에 도쿄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날린 셈이죠. 저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타입 05는 단순히 일본의 해역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12분가량 해협 중심부의 정지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대외 신호 발신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시간 동안 중국 본토에서는 관영 방송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동해를 지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는 문구가 반복 송출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선전입니다. 그러나 이 선전의 희생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총 한 발 없이 일본을 심리적으로 굴복시켰고 일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타입 05의 등장으로 가장 주목받은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보 대응, 국제소통, 위기 통제 능력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타입 05는 일본을 찌르기 위해 왔지만 그 그림자가 서울을 비추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무기를 휘둘러도 결국 국제사회는 누가 믿을 수 있는 국가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믿을 수 있는 국가는 확실히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침묵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곧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자백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타입 055가 규슈 남단까지 무사히 접근했고 일본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국의 대응에만 의존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의 방어 전략이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중국의 무력 없는 위협 방식입니다. 타입 05는 단 한 발의 무기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각적 위압감, 전파 노출, 속도 조절을 통해 일본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한국은 이러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훈련과 대응 매뉴얼을 이미 수년 전부터 체계화해왔습니다. 연평도 포격, 함정 침투, 공중식별 구역 침범 등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한국은 전방위적 위협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온 반면 일본은 전쟁은 없다는 가정 속에서 현실을 부정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 방송도 없었고 군함의 대응 항해도 없었으며 국민에게 알림 메시지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순한 데이터 공유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정보 외교를 실행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말해줍니다. 타입05는 일본에게는 전략 실패의 거울이었고 한국에게는 전략 승리의 반사판이 되었습니다. 무력은 강하지만 통제는 약한 일본. 반대로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제 통제력을 확보한 한국. 이 대비는 국제사회 누구의 눈에도 뚜렷이 보였습니다. 타입05는 일본을 겨냥해왔지만 한국을 비추며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타입05가 일본 규슈 남단을 스쳐 지나간 지 불과 6시간 만에 도쿄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전 9시 개장 직후 800포인트가 급락했고 10시 30분에는 1200포인트 하락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정확히는 해상 안보 불안감, 미일 동맹의 실질적 공백 노출, 정부의 무대응에 따른 시장의 불신. 이 세 가지가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한국의 주요 투자회사들과 대기업 계열사들은 일본 시장에 대한 긴급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 매입 전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특히 물류, 해운, 군수 부문에서 일본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자 한국 자본은 침착하게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CJ 대한통운입니다. 일본의 주요 항만 운송업체 중 하나인 엔사 주식이 18% 가까이 빠지자 CJ 측은 하루 만에 관련 지분을 3% 가까이 매입했습니다. 해운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일본 규슈, 간사이 구간 물류 계약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외신에 노출시키며 국제 운송사들의 신규 문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타입 05의 등장이라는 외부 충격이 일본 시장을 무너뜨렸고 바로 그 공백을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군사적 도발이 경제적 기회로 전환된 순간이었죠. 주식시장만이 아닙니다. 공급망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 내 항공 우편 배송이 일부 지연되자 한국의 물류 거점들이 대체 경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공항은 즉시 일본발 화물 일부를 5회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 조정을 시행했고 이 내용은 국제 물류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본이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대응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기민함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물류 인프라, 금융 네트워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민관 협조 체계를 극대화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떠했습니까?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발표를 기다렸지만 다카이치 총리 측에서는 별도의 경제적 위협은 없다는 짧은 논평만 내놓았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위기에 대응하지 못했고 한국은 그 공백을 메웠다는 사실에 반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외신들의 반응입니다. 유럽의 주요 경제 전문지는 일본은 6조엔의 증발을 허용했고 한국은 1조 원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금융 분석기관은 이런 국면에서는 신속한 리스크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이며 그 점에서 한국은 월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전 세계가 그 주체로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반복되는 안보 위기 속에서 형성된 예측 시스템입니다. 둘째는 그 시스템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민관 네트워크입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유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정부는 기업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반대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통제하고 기업은 상황을 알 수 없어 판단을 늦춥니다.
이 차이가 곧 경제 회복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타입05를 동원해 선택한 항로는 단순한 해협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이더 조롱 시범에 가까운 일본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공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타입05는 13,000톤급의 괴물 구축함으로 자국 전자전 장비를 활용해 일본의 해상 레이더를 일부러 회피하며 움직였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레이더 신호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파 간섭을 발생시켜 일본의 탐지각을 완전히 벗어났고, 도쿄 방위성은 이 움직임을 비정형 패턴이라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주시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그런 타입 05의 경로와 속도, 방향, 정지 타이밍까지도 모두 실시간으로 파악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해양 감시망은 2중 3중으로 작동하면서 단 한순간도 타입 05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감시망의 핵심은 블루샤크와 제주, 독도, 울릉 삼각 음파 통신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레이더가 아니라 해류의 미세한 변화와 군함의 반향음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조입니다. 일본은 육상기지 기반의 직선형 감시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경 1500km 내의 모든 해상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통합형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입 055는 일본의 눈을 피해갔지만 한국의 귀에는 철저히 포착됐고, 그 움직임은 곧바로 워싱턴과 브뤼셀로 전달되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놀란 건 바로 이 지점이었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타입 05는 일본 해역에서는 신호 간섭을 시도했지만 한국 해역 부근에서는 오히려 신호를 일부러 방출하는 듯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의도된 무력 시위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감시망이 오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이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일본을 조롱하는 동안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절제된 경로 설정이 있었던 셈이죠. 한마디로 아시아 해양에서 누가 진짜 감시자이고 누가 감시의 대상인지를 중국조차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20년 전부터 해상 정보의 주권화를 추진해왔고, 그 핵심은 방산 기업과 군 당국의 통합 개발 시스템입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시스템, LI진엑스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해양 정찰 기술이 지금의 3중 감시망의 기반이 된 것이고, 정부는 이를 단순한 국방 기술로 끝내지 않고 국가 안보 전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레이더와 통신 장비조차 자위대 내에서 통합되지 않는 구조에 머물러 있죠. 타입 055는 이 빈틈을 정확히 노린 것이고, 한국은 그 틈을 완벽히 막아낸 겁니다. 놀라운 건 타입 05가 규슈를 지나 동중국해로 진입한 뒤에도 한국의 감시망은 여전히 그것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그 시점 이후 완전히 정보를 상실했고 오직 한국만이 해당 군함의 잔여 전파와 추진 변화를 분석해 대응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토, 미국, 인도, 호주 등과도 공유되었고 특히 호주 국방부는 한국의 해양 정보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타입 05 하나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감시 체계의 판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타입 05의 진짜 목적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기획된 심리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타입 05가 규슈 인근 해협에 접근한 시각이 일본 국회의 방위비 심의 일정과 정확히 겹쳤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자위대 예산 증액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타입 05의 등장 이후 갑작스럽게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명분은 국방부의 최신 보고 필요였지만 실상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군사적 긴장감과 국민 여론의 불안이 정치권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고 단 한 척의 함정도 발포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정치가 멈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일본 내부 정치의 약점을 분석해왔고, 특히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 의회가 흔들린다는 구조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타입 055를 이용한 심리적 시위는 일본 국민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을 움직이고 그 여론이 국회를 흔드는 과정을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공격받은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며 내부 균열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정보와 심리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심리전의 일본은 완전히 무방비였던 반면 한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한국은 북한의 위협, 무인기 도발, 연평도 포격 등 다양한 비정규전과 회색지대 도발을 수년간 경험하며 내부 심리적 대응 매뉴얼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여론이 동요하지 않도록 정제된 발표를 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군의 시위 대응도 병행하며 국민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일본은 타입 055의 존재를 알리지도 대응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국회의원들조차 당일 오전에야 군사적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의원들은 우리는 한국 방송을 통해 중국 군함의 움직임을 알게 되느냐고 항의했으며 방위성 내부에서도 내부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즉, 타입 055는 일본의 국방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촉매제였던 셈입니다. 심리전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깊게 침투하고 더 오래 남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타입 055의 움직임이 감지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군은 필요시 자위권 발동에 대한 내부 지침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자극적 표현 없이 언론에 공유되었고 국민은 상황을 통제 중이며 추가 위험은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심리전은 이처럼 정보 통제가 아니라 정보의 질과 신뢰성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에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거울을 들이댔고 그 거울 속에서 일본은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거울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를 정비하고 외부의 신뢰를 쌓으며 심리전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심리전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 마비, 국민 불신의 확산, 정부의 침묵. 이것이 바로 타입 055의 진짜 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는 단단한 현실 위에 세워진 국가의 무게를 보여준 것입니다. 타입 055가 규슈 남단을 지나 동중국해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일본 자위대는 마침내 뒤늦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고시마에 배치된 아타고급 구축함 한 척이 출항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 구축함이 목적 해역에 도달했을 때 타입 055는 이미 위치를 벗어나 있었고 심지어 속도까지 낮춰 주변을 조롱하듯 유유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국방의 허를 찔린 모욕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죠. 자위대 내부 보고서에는 의사결정 지연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타이밍을 놓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상황에서 단 한 척의 전투함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고도 이협을 제어하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타입 055의 등장 직후 한국은 자극적인 군사 반응을 자제하고 오히려 감시 분석 보고라는 3단계 구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일선 해군의 대응 출동을 지시하는 대신 정보 공유에 집중했습니다. 미국, 나토, 인도태평양 정보 네트워크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한국이 파악한 군함의 이동 경로, 전자파 활동, 해상 속도 등을 순차적으로 공유한 것이죠. 즉, 힘을 과시하는 대신 신뢰를 확장시킨 외교형 대응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과의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일본은 우리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력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에 침묵했고 대응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엔 국민과 동맹국에게 혼란만 남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력 시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동맹국에게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군사기술이나 장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과 철학의 차이이며 국제사회는 이런 세련된 대응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합니다. 실제로 외교적 평가도 한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유럽 주요 외교 매체들은 서울은 침착했고 도쿄는 침묵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서울의 대응은 정보동맹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북아에서 안보 중심 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받았고 일본은 방어력은 있으나 대응력은 없다는 이미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의 외교 군사 구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출동보다 국제 공조를 우선했고 국민에게는 과도한 자극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국가 지도자가 강경보다는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외교 무대에서 큰 신뢰를 부여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국 나토와의 공조는 강화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끌어낸 셈이죠. 한마디로 말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힘을 숨기고 신뢰를 펼치는 교과서적 대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한 나라란 총을 먼저 드는 나라가 아니라 총을 들지 않아도 상대를 억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번 타입 055 사태에서 단 한 발의 경고탄도 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런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을 중심축으로 보는 시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타입 055의 접근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뼈아픈 장면은 일본이 자국 해역 인근의 군사 정보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의 정보를 요청하는 입장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국제 군사 외교에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 실패를 의미합니다. 당시 일본은 가고시마와 오스미 해역에 각각 레이더 관측소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타입 055의 전자전 간섭 기술로 인해 정확한 궤적과 속도, 방향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블루샤크 통합 감시 체계는 전자파 흔적, 추진음, 반사파까지 모두 추적하며 타입 055를 완벽하게 고정하고 있었죠. 이 사실은 미국 국방정보국을 통해 전 세계 주요 동맹국에 전달되었고 일본은 충격 속에서 한국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요청 과정이 일본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한국과 협력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겼지만 실제로는 의존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한국에 먼저 정보가 들어가고 우리는 그걸 다시 받아야 하느냐. 이 발언은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이제는 한국의 정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정보 중심은 도쿄였지만 이제 그 축은 명백히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감시 체계는 단순한 레이더의 성능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잇는 삼각해양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해수면의 변화, 전자파 간섭, 심지어 군함의 스크류 진동까지 분석합니다. 타입 055는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탑재한 중국의 최신 전략 구축함이지만 이 3중 감시망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입 055가 전자파를 줄이는 순간 한국 시스템은 그 침묵 자체를 이상 패턴으로 감지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소리를 찾아내려 하고 있고 한국은 침묵을 해석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인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군 레이더와 연계된 이지스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내 통합 분석 능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방부, 해군, 정보본부, 국정원,
외교부까지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완성시켰습니다. 타입 055 사건이 터졌을 때 일본은 부처간 보고 시간만 2시간 가까이 소요됐고 한국은 단 20분 만에 대통령 보고 국제 공유, 대응 전략 회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전쟁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뒷받침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토 군사위원회는 한국의 감시 정보를 우선 채널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일본은 나토 정회원국도 아니고 한국도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신뢰성 높은 파트너로서 한국의 실시간 정보가 동북아 분석의 기준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세계가 선택한 것은 일본의 역사도 아니고 중국의 힘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분석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에서 정보가 가지는 힘, 즉 무형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굴욕적인 장면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뒤늦게 작성한 내부 분석 보고서 초안에서 타입 055의 항로는 한국 해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함이라는 문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스스로가 우리의 눈은 닫혀 있었고 한국의 눈을 빌려봤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눈을 빌려야 하는 나라가 과연 전장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반면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의 눈으로 전장을 읽고 동맹의 눈으로까지 확대해낸 국가였습니다. 타입 055의 등장에는 표면적으로 일본을 향한 압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대만을 향한 정치적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타이밍이 심상치 않았던 이유는 사건 발생 24시간 전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대만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해 대만의 평화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베이징을 강하게 자극했고 그 직후 타입 055가 움직였습니다. 명목상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략상으로는 명백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경고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 대만은 놀라지 않았고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위협을 받고 움직인 쪽은 일본이었고 대만은 오히려 한국의 대응을 참고하며 조용히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 간의 충돌이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 누가 진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싱크탱크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블루샤크 감시 시스템이 타입 055의 전자파 패턴을 가장 먼저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 해군도 연안 감시망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서울이 확보한 정보가 도쿄를 통하지 않고 타이베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모든 아시아 안보 정보는 일본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이제는 서울이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대만은 이 상황을 통해 한국과의 정보 공유 협정을 전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타이베이 국방부는 서울과의 해상 정찰정보 실무교류팀을 신설하고 한반도 동남해역과 타이완 해협 사이의 공통 위협 요소를 공동으로 분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을 배제한 한 대만 간 비공식 안보 협력 체계가 작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을 도우려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만이 손을 내민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외교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신뢰와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논조가 흘러나왔지만 이는 자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불안의 반영일 뿐입니다. 사실 대만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동맹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일본은 발언은 강했지만 행동은 없었고 정보도 없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이번 사건에서 한국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판도를 재편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데만 미국 간의 정보 연계가 점점 더 정례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입 055로 일본을 겨냥한 그 순간
오히려 대만과 한국이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명분을 얻고자 했지만 실속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심리전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과 대만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역설적인 전략 실패입니다. 타입05의 출현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흔들리던 그날, 전 세계 주요 동맹국들의 외교 채널과 군사 정보망은 도쿄가 아닌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나토 본부의 대응이었습니다. 타입05가 규슈 남단 해역을 통과했다는 긴급 보고를 받은 브뤼셀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합참에 직접 연락을 취했고, 이후 모든 정보 공유와 분석 요청이 서울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서방 교두보라 자처해왔지만 이번 사건에서 서방은 그 역할을 더 이상 일본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실력으로 그리고 조용한 대응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고 도쿄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미 서울과의 실시간 정보 연결망을 우선 채널로 승격시켰고, 유럽연합은 한국 국방부의 자체 정보 분석 시스템의 연동을 제안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한국과의 정보 협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은 더 이상 한반도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중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가 오랫동안 지켜온 외교적 허브의 자리는 이제 확실히 서울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장비 수준만이 아니라 위기 대응 방식의 철학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부 정보 통제와 언론 봉쇄로 일관했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소통, 국민과의 정보 공유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책임 있는 설명 방식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극적으로 끌어올렸고 서울이 중심이다라는 인식을 각인시켰습니다. 미국, 유럽, 아세안, 대만까지 한국을 우선 채널로 삼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도쿄가 외교적 합법만을 반복하는 사이 서울은 실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이미지까지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비상보고서에도 대한민국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자 분석 결과라는 문장이 명확히 기재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정보 신뢰도에서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상징적 기록입니다. 일본은 자국 내 보수 언론을 통해 여전히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가 먼저 대응했는가, 누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했는가, 누가 실질적 파트너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은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타입05 사태 이후 열린 G7 사무차관 회의에서조차 한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은 평화를 위한 사전 경고를 계속해왔다는 모호한 논리만 반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능동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지만 그 발언은 즉시 주요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실상의 지역 리더 선언으로 해석됐습니다. 도쿄는 더 이상 아시아의 중심이 아닙니다. 타입 055는 그것을 깨닫게 해준 하나의 충격이었을 뿐입니다. 국제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을 봅니다. 통제가 아닌 대응을, 침묵이 아닌 분석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에서 서울은 도쿄를 앞섰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도쿄가 중재자였고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이 분석자이자 방향 설정자가 되었습니다. 타입 055의 규슈 해역 접근은 불과 90분이었습니다. 그 90분 동안 총탄 한 발, 미사일 한 발 없이 일본의 국방, 외교, 정치, 경제, 심리 방어선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구축해온 안보에 대한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단 90분이 일본이 지난 90년간 쌓아온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연합국의 핵심 동맹, 아시아의 민주주의 수호자,
해상안보의 선봉장이라는 일본의 상징은 타입05가 물살을 가르며 지나간 그 순간 실체 없는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까지 일본의 위상을 허물었을까요? 기술의 부족입니까? 아닙니다. 무기의 부족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결정의 실패와 침묵의 무기력이었습니다. 자위대는 충분한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고위층의 판단 지연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갖고 있었으나 국민과 공유하지 않았고 언론은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스스로 내부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안보 형해화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무기력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단 한 번의 무력 시위도 없이 자신이 동북아 안보의 실질적인 중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정보 대응, 국제협력, 위기 판단, 국민 소통. 그 어떤 항목에서도 한국은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을 대체하는 역할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향해 병력을 보내지 않았고 나토는 서울에 먼저 정보를 요청했으며 대만은 서울과의 협력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동북아의 축이 완전히 옮겨갔다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대체 가능한 국가가 되었고 그 대체자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의 인식 변화입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이제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왜 한국은 알리고 우리는 숨기나, 어째서 우리는 대응하지 못했나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외신 정보를 번역해 배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국가의 중심이 도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05 사태 이후 열린 아시아 안전보장 컨퍼런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단 한 차례도 직접 발언하지 않았고 일본은 선언문 초안의 서명만 한 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짧은 화상 메시지를 통해 동북아 평화는 투명한 정보와 공동 대응의 신뢰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발언은 회의의 핵심 키워드로 인용되었습니다. 누가 말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신뢰를 말할 자격이 있었는가? 세계는 그 자격이 서울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90분의 항해는 끝났지만 그 항해가 남긴 흔적은 일본의 정치 경제 외교에 수십 년간 남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일본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발의 무기 없이 단 한 줄의 위협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너무도 명확한 현실입니다. 중국은 무력 없이 일본을 흔들었고 한국은 무력 없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판단력, 정보력, 외교력, 국민과의 신뢰가 바로 진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진 쪽은 이번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타입05의 규슈 해협 통과는 명백히 일본을 겨냥한 도발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일본 해상의 군사적 배치, 그리고 미일 동맹의 상징인 요코스카를 겨누는 듯한 항로는 그 모든 게 도쿄를 겨눈 정치적 칼끝이었죠. 하지만 그날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국가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의 초점은 오히려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맞춰졌고 서울이 정보 전파와 동맹국 간 공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조명됐습니다. 타깃은 일본이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주인공은 서울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은 아시아 내에서 미국과 서방이 먼저 찾는 제1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도식이 완전히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타입 055라는 하나의 전략적 위협이 일본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을 부상시키는 이중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대만,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 흐름을 보면 명확합니다.
실시간 분석 요청은 서울로 향했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서울을 통해 논의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다시 평가된 것도 서울이었습니다. 도쿄는 조용했고 서울은 조율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목적이 일본에 대한 경고였다면 그 수단은 심리전이었고 그 효과는 한국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입 05의 등장이 의도한 바는 일본을 시험대에 올려 그 반응을 보고 동북아의 균형을 흔들려는 것이었겠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 그 시험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서울은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강한 통제력을 보여주었고 동맹국들은 그것을 신뢰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흘러간 사건. 그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가장 상징적인 역설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의 안보 균형축은 누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이번 위기에서 명확해졌습니다. 서울은 민간과 군, 정부와 외교, 국민과 정보 사이의 소통을 완벽하게 조율하며 통합적 대응을 선보였고, 일본은 여전히 침묵과 경직, 내부 불협화음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세계가 외교적 신뢰와 전략적 가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기준으로 국가를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 이제 서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부속적인 협력자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고 이기를 정리하는 조정자이자 설계자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결국 타입 05는 일본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그 허약함을 노출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대한민국이 그 무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위기를 통제한 자가 주도권을 쥐고 정보를 배포한 자가 질서를 만든다는 국제정치의 본질이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시험당했지만 실격했고 한국은 질문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차이가 곧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기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들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실력과 신뢰, 그리고 이기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새롭게 작성하는 질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타입 055는 중국의 위협이자 일본의 실패였고 동시에 한국의 도약이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총을 쏜 쪽도 겨냥당한 쪽도 아닌 조용히 모든 것을 통제하며 이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전환의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고 이제 세계는 그 이름을 기준으로 동북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